네, 안녕하세요. 국제물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로는 여러분들이 이 물류관리사 시험 과목 중에서도 조금은 이제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이 국제물류 파트를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는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련된 이제 용어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장 분야는 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뒤에 2장부터 나오는 부분이 무역에 관한 용어들이라서 조금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비전공자들로서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용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키워드, 핵심, 그 절차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넘기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국제물류 1장의 1절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1절에 국제물류가 되어 있고요. 먼저 물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류 관리의 개념 먼저 살펴보시면 물자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물류 관리가 뭐냐 이거죠. 물류 관리는 말 그대로 뭐를 관리하는 거다? 물류 관리는 물류를 관리하는 거다. 자, 물류는 용어상입니다. 그대로 물류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물류가 뭐냐 이거예요. 물류는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우셨겠습니다만은 물품의 흐름이다. 또는 물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자의 흐름, 물품의 흐름을 뭐 하는 거라고요?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물류라고 하는 물품의 흐름의 과정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가 있죠. 필요하죠.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보관 활동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역 활동도 필요하겠죠. 운송 활동도 필요합니다. 또 유통을 위한 유통 가공 활동도 필요하죠. 또 정보 처리 활동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활동들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물류죠. 물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요런 물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뭐 하는 거다?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책으로 돌아가셔서 물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자의 흐름을, 물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뭐냐? 하역, 포장, 보관, 운송, 유통가공, 정보 등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물류 관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물류의 개념은 요 정도, 물류 관리의 개념은 요 정도 잡으시고 가시고, 두 번째 보시면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류 관리를 어떤 목표로 왜 하느냐 하는 거죠. 물류 관리를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관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목표가 뭐냐? 자, 기본적인 목표 두 가지가 있죠. 물류 관리를 하는 목표 뭐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물류 비용입니다. 비용을 뭐 하는 일이다? 절감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서 물류의 비용을 낮추자는 거죠. 효율적으로 물류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 원가 절감과 이렇게 돼 있죠. 자, 원가 절감과 비용 절감, 원가 절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용 절감만 달성하면, 원가 절감만 달성하면 조금 서운하죠, 그죠? 자, 또 하나의 목표가 있죠.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무슨 서비스? 물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물류 비용이 되겠고 물류 서비스입니다.
물류 서비스, 물류 비용을, 물류 서비스를 이거는 낮추는 게 아니라 뭐 하고자 하는 거죠. 예, 개선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겠습니다. 물류 관리를 통해서 원가 절감과 또 하나 목표가 뭐라고요? 물류 서비스 개선이죠. 이런 목표를 위해서예요. 자,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옆에 재화의 시공간적 효용 창조를 통해서 재화의 시공간적 효용 가치 창조라고 되어 있죠. 시공간적 효용 가치 창출. 물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유 자체가 뭐죠? 시간과 또는 공간적 효용 가치라고 표현을 해야 되어 있어요. 재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지요. 생산되는 시점과 소비되는 시점 간의 시간 격차가 분명히 납니다. 자, 공간적 차이도 나나요, 안 나나요? 나지요. 생산 장소와 소비 장소 간의 분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생산 시점,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 장소, 소비 장소, 시간과 공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물자의 흐름 물류입니다. 물류로 인해서 시공간적인 뭐를 창출한다? 가치, 효용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공간적 효용 가치 창출을 통해서 뭐를 달성한다는 거죠? 비용 서비스가 개선이 되면 뭐가 좋아진대요? 시장 경쟁력. 시장 경쟁력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물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번.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물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케팅의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물류 이렇게 했습니다.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게 물류. 물류는 물적 유통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상적 유통을 줄이면 뭐가 되고요? 상류가 되고요. 물적 유통을 줄이면 뭐가 돼요? 물류가 되죠. 상류와 물류는 뭐가 돼야 된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상류하는 사람이 물류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 됩니다. 물건 파는 사람이 팔았다 그래서 판 물건을 들고 갖다 배달까지 하게 되면 누가 지켜요? 그래서 상류는 상류대로,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파는 일을 하고, 물건을 운송시켜주는, 이동시켜주는 운송은 별개로 분리를 해야 상업하는 사람들은 상업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물류에도 또 다른 이제 집중도가 생긴다는 거죠. 상류 유통과 상적 유통과 구분되는 물류는 마케팅의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류와 구분되는 것이 물류인데 물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케팅 분야다라는 거예요. 경영에서의 마케팅 쪽에서 물적 유통으로서 마케팅에 속하는 물류는 마케팅의 물적 유통을 의미한다. 자, 니은번 보시면 물류 합리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은 소매 물가와 도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를 한다. 자, 물류비를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물류비가 절감이 되면 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물류비가 줄면 당연히 물품의 가격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도 해요? 물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이 나타납니까?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매물가, 도매물가 상승을 뭐 한다고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디귿번 보시면 물류 합리화는 상류 합리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거래 규모의 증가를 유도한다. 물류와 상류는 유통이지요. 네. 자, 아까 물류는 마케팅의 차원이라 그랬는데 물류가 예를 들어서 물류가 잘 됩니다. 원활하게 아주 소통이 잘 돼요. 물류가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물류의 이런 원활한 효과로 인해서 상류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달 속도가 빠르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주문과 동시에 배달이 온다. 그러면은 그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겠죠. 그러므로 그 이상의 또 다른 거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물류 합리화를 하게 되면 상류 합리화에 기여한다. 물류는 상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류가 또 증가를 하게 되면 상거래 활동이 막 늘어나면 마찬가지로 물류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류와 물류는 상호 보완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을범 참여기업 간 조정과 협업을 강조하는 공급사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요즘의 화두가 이제 물류에서 우리 주로 공급사슬 관리, SCM에 대한 중요도를 중시하고 있죠. 이것은 참여 기업들 간에 이 물류에 참여하는 기업들 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정과 협업. 특정 기업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공급을 할 때 최선의 공급, 최적의 효율적인 그런 공급을 했을 때 물류가 가장 최선의 물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2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의 개념을 살펴보십니다. 자, 이 국제물류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봤던 요 물류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쉽게 뭐라고 토를 다루시면 되냐면 국제자가 들어간 거다라는 거입니다. 물류인데 여기에 국제자가 붙었다. 그러면 국제물류다. 국제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국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국내가 아니라는 거죠. 국내가 아니라 국내를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자, 국내를 벗어난다. 이것은 국제 물류는 국내 물류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범위, 영역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국경인 겁니다. 즉, 국경의 개념을 플러스해야 되는 것이 국제 물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내 기업들 간에 국내 상거래들 간에 거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국내 물류 또는 국내 상거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 한국 사람과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있다. 미국 사람 간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국경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에게 물건을 보낼 때 이럴 때는 이제 국경의 개념이 들어간 국제 물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상에 보시면 2개국 이상에서예요. 2개국 이상에서. 2개국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처럼 이렇게 2개국 이상으로서 국경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다. 2개국 이상에서 생산과 소비의 시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공간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일반 물류에서도 국내 물류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개념이죠. 국제 물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국제 물류는 국내 물류의 시공간적 차이보다 그
범위가 훨씬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물류도 생산과 소비의 시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무형제화에 대한 물리적인 국제경제활동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유무형재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시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화가 보통의 경우 이제 우리가 뭐를 염두에 두냐면은 상식적으로 유형재화를 염두에 둡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뭐도 포함이 된다는 거, 무형재화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유형재화와 무형재화 여러분들 구분하시죠? 유형재화는 말 그대로 형태가 있는 것들, 우리가 표현하는 이제 물품, 물건 다 해당이 됩니다. 물자도 해당이 되고요. 무형재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없는 것도 재화가 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운송, 이것도 무형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이 다 무형재화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의 시공간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2개국 이상의 물자의 활동, 이것을 국제물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물류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기억번 보시면 주문 절차, 서류 등의 복잡성 이렇게 되어 있죠. 국내 물류는 국제물류는 국내 물류보다 복잡합니다. 당연한 거죠. 국내인들 간에 거래를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복잡한 면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국제 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한국의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거하고 외국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을 국내에서 그냥 사는 거하고는 주문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언어 몰라서 헤매일 것이고요. 또 물품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몰라서 헤매일 것이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들여와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물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주문 절차가 뭐하다? 엄청 복잡하다.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서류들도 업무 절차도 엄청 복잡해집니다. 자, 설명 내용 보시면 국제물류는 국내 물류보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수출입, 수속, 통관 절차, 운송 방법의 절차 등이 복잡하다. 자, 새로운 용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수출입, 수속이라는 용어. 수출입, 수속,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통관입니다. 국제물류는 국경을 넘어야 된다 그랬어요. 국경을 넘어서 나가야 되고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국경을 넘는 일이에요. 국경을 넘을 때 그냥 넘어요? 아니죠. 신고해야 됩니다. 자, 물건이 사람이 나갈 때도 신고하고 가죠. 저기 출입국 관리소에 물건이 나갈 때도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디다 신고를 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다 신고할까요? 자, 국경을 넘어갑니다 라고 신고 어디다 해요? 세관에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세관에다가 신고를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세관으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세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통관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책에는 요거를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수출입 수속이다. 수출입 수속이고 통관 절차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물류에는 없는 절차 중에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이 통관입니다. 국제 물류에만 존재합니다. 국제 물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절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관이라고 하는 절차죠. 자, 그리고 운송 방법 등의 절차 등이 복잡해진다. 운송 절차가 운송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국내 운송은 주로 무슨 운송을 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화물 운송론이나 물류 관리에서도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주로
도로 운송, 공로 운송을 하죠. 근데 국제 운송은 우리나라에서는 육상, 도로, 철도 가지고 운송이 안 됩니다. 그죠? 해상이나 아니면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운송 방법 차이가 발생하고요. 절차 등도 훨씬 복잡해진다. 자, 니은번 특징 한번 보시죠. 장거리 운송에 의한 환경적 부담이 이것도 뭐다? 크다죠. 장거리 운송을 해야 됩니다. 국내 운송과는 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그 배, 몇 배로 드는 거죠. 장거리 운송에 의한 환경적 부담, 환경적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국내 운송도 어려운데 국제 운송은 얼마나 더 어렵겠느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국내 도로 운송의 경우에는 뭐 자동차 있고 트럭이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을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운송은 선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항공기 밖에는 이용을 못해요. 근데 선박도 도로 운송의 자동차 트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제물류는 운송 영역이 넓고 대량 운송을 하므로 환경적 제약이 크다. 자, 디귿번 특징 보십니다. 운송 비용 부담입니다. 운송 비용이 부담이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커지는 거죠. 국내 운송비에 비해서 국제 운송비는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몇 배로 늘어나게 되죠. 국제 물류는 물자의 시간적, 공간적인 효용의 창조가 중요하여 여러 기능 중에서 특히 운송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것은 뭐 국내 운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비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슨 비? 운송비. 국제 물류도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물류비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국제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리을번 최적의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죠. 운송 영역도 멀죠. 운송 비용도 많이 들죠. 위험도 그만큼, 손실 위험도 그만큼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물류 시스템, 합리화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엄청 필요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시면 물류 표준화 제약이 있다. 자, 물류 표준화 문제는 여러분들 뭐 어디서든지 다 등장하는 용어죠. 물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물류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국제 물류에서의 표준화는 더 어렵죠. 국내적으로야 뭐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표준과 상대방 국가의 표준이 또 다르다면 1대1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더 벗어나서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대상 국가가 수많은 국가가 있어요. 국가마다 다 다른 표준이 있다면 어이구야. 자, 국제물류의 표준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비읍번 보시면 물류 중개자가 필요합니다. 자, 이 국제물류에서는 국내 물류에서도 중개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물류는 절차의 복잡성, 서류의 복잡성,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중개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잘 알고 또 상대 국가도 잘 아는 양국을 잘 아는 중개자를 이용을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물류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또 A 국가와 B 국가 뭐 두 나라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A 국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겠고 B 국가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각 국가마다의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국제물류의 특징을 정리하셨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국제물류의 기능입니다. 자, 이 국제물류의 기능은 여러분들 이제 표상의 왼쪽에 보시면 기능이 국내 물류의 기능과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보이시죠?
국내 물류에서의 기능과 국제 물류에서의 기능은 똑같습니다. 자, 운송 기능 있고요, 하역 기능 있고요, 보관, 포장, 뭐 정보 기능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달라요? 영역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네, 훨씬 더 늘어난다, 확대된다, 증대된다 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자, 운송 기능 보시겠습니다. 항공기나 화물선으로 운송 또는 최적 운송을 위해서 육해공을 복합하는 복합 일관 운송이다. 국내 물류는 주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화물 자동차 운송이죠. 도로 운송입니다. 그런데 국제 운송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만 쓸 수가 없어요. 도로 운송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육해공을 뭐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복합 운송인 거죠. 복합 운송을 해야만 완성이 되는 것이 국제 운송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제 물류는 해상 항공 운송의 합리화에 더해서 문전까지의 운송, 문전까지 배송하는 복합 일관 운송 시스템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하역 기능 보십니다. 컨테이너 적입 작업 과정부터 철도역, 트럭 터미널, 공항, 항만의 하역 작업까지 각종 하역 차량 및 굴착기가 이용됐다. 굴착기는 포크레인을 가리켜요. 컨테이너 적입 작업 과정에서, 자, 국내 물류에서도 컨테이너가 쓰입니다. 그렇지만 국제 물류에서는 컨테이너 이용률이 훨씬 증가가 되죠. 또 필요하고요. 그걸 쓸 수밖에 없고요. 컨테이너 작업 과정부터 철도역, 트럭 터미널 이런 데를 다 뭐라 그래요? 거점, 노드 이렇게 표현하죠. 노드에서의 하역 작업까지 각종 하역 차량, 그리고 포크레인과 같은 기계와 장비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물류에서도 하역의 장비들이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국제 물류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송 물동량이 국내 물류보다는 훨씬 많죠. 대량 운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장비의 필요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역이 국내 물류보다 그 중요성이 뭐 하다고요? 더 높다는 거죠. 소량 운송보다는 대량 운송에서의 하역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소량 운송처럼 하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역 기간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하역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역 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까지 늘어져요?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역은 국내 물류에서보다 국제 물류에서의 그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자, 포장 기능, 원거리 운송과 해외시장 판촉을 위한 상품 품질이나 가치 보호의 관점에서 포장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국내 물류보다 국제 물류는 뭐라 그랬어요? 운송 거리가 엄청 늘어나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려요? 화물트럭으로 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최장 5시간 이렇게 잡죠. 5시간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국을 갑니다. 주파를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을 한번 가볼까요? 자, 서울에서 미국을 가봅시다. 5시간 가고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자, 비행기를 타고 간다. 몇 시간이에요? 12시간, 13시간 가야 됩니다. 그 이상이 들죠. 비행기를 가도요. 근데 선박으로 간다고 칩시다. 서울에서 미국의 LA항까지 갑시다. 서부항에. 몇 시간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비행기로 가도 12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배로 가면, 선박으로 가면 몇 시간이야? 며칠 걸려요. 보통 평균 우리가 20일 잡습니다. 하루 정도의 코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국내 물류의 거리와는 이거는 원거리 수송입니다. 원거리 운송이기 때문에 그 가는 과정 중에 특히 해상 운송은 거의 20일 이상을 가기 때문에 보호 기능이 필요합니다. 물품이 파손될, 손실될 위험성이 훨씬 커지죠.
그러므로 물건의 보호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국제물류의 무슨 기능? 포장 기능이 되는 거죠. 자, 포장은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품을 보호하는 기능도 필요하지만 무슨 기능도 필요하다. 예쁘게 꾸며야 물건이 또 잘 팔리는 것이 포장이죠. 그래서 미장 기능도 필요하다. 자, 그 밑에 제품 특성에 따라 생산성, 편의성,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판매와 촉진을 위한 판촉을 위한 무슨 기능? 미장 기능. 아름답게 꾸미는 기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미장 기능이 요구된다. 자, 보관 기능 볼까요? 보세구역이나 이외의 지역에서 화물을 일시 보관하여 운송하는 것이 주기능이다. 자, 국내 물류 주로 보관 어디서 합니다? 창고에서 하죠. 자, 근데 국제물류인데 보관 어디서 할까요? 마찬가지로 창고에서 하죠. 자, 그런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창고가 아닙니다. 창고는 창고예요. 그런데 그냥 창고가 아니라 국제물류에서의 보관 기능을 해야 하는 창고는 그냥 창고가 아니라 보관 기능을 수행하는 창고가 그냥 창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무슨 창고여야 하느냐? 보세 창고여야 합니다. 보세자가 붙은 창고에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제물류의 특징이죠. 왜요? 국제물류의 물자의 물품의 대상은 수출 물품이겠죠. 예를 들어서 수출입 물품일 겁니다. 이 수출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는 그냥 아무데나 둬서는 안 돼요. 지정된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보세구역의 일종인 보세창고에만 보관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관 기능. 국제물류에서의 보관 기능 어디다 보관을 하라고요? 보세구역, 보세창고에 또는 이외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구역이나 이외의 지역에서 화물을 일시 보관하여 운송하는 것이 주 기능이다. 자, 그 밑에 우리가 토가 어떻게 달아져 있어요? 보세구역은 외국 물품 등에 대해 관세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보세자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보세자가 세금 세자입니다. 세금이 보자가 유보하다 보자예요. 유보할 보자예요. 무슨 뜻이에요? 세금이 유보되는 지역이다. 창고다 뜻이에요. 세금이 유보되는 지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금이 유보되는 지역으로 아까 우리가 수출입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라 그랬어요. 수출입 물품은 다른 표현을 하면 무슨 물품이 되냐면 외국 물품이라는 것이 됩니다. 수출입 물품, 즉 아까 여기서 우리가 통관을 한다 그랬어요. 통관을 한 물품, 통관을 수출하겠습니다 라고 통관을 한 물품은 무슨 물품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요? 외국 물품이라는 것을 취급을 해요. 외국 물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으로 된 것은 아무 데나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국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 이게 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수출 대상 물품 또 수입할 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 보세창고에만 보관을 해야 된다. 정보 기능 보겠습니다. 국제물류를 종합적인 기능화와 총체적인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보 기능이 중요하다.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등의 온라인 시스템, 근거리 정보통신망, 우리가 랜 하죠. 부가가치 통신망, 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 국제 물류 정보의 지시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국제물류에서의 정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물류에서의 정보 기능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물류의 정보 기능은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창출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야 되고 전달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라인 시스템도 필요하고 랜망도 필요하고 웬망도 필요하고 더더구나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뭐 GPS를 이용한 RFID 이런 것도 필요하고 등등등 정보 기능에서 국내 물류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이제 정보들이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자, 국제물류의 기능을 살펴보셨고요. 4번 국제물류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국제 간의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유지되어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물류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생산과 소비, 생산과 판매를 뭐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류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간의 생산과 국제 간의 소비의 조화, 조정의 유지, 조정 역할을 해서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즉 쉽게 말하면 국제 간의 물류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국제 물류를 잘하게 되면 수출도 외국에 대한 수출도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국제 간의 생산과 소비의 조화가 유지돼서 국제 물류가 그것을 유지하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자, 두 번째, 국제 물류의 합리화는 생산력 증대와 국제 시장의 발전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국제 물류를 합리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생산력이 물류가 잘 되면 생산력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국제 시장의 발전을 또한 조장시키는 효과가 있겠고, 국제 물류 합리화로 유통비 절감, 양질의 국제 물류 용역 제공, 고객 서비스 향상 등으로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자, 국제 물류가 합리화되면 당연히 비용 절감되겠고요. 당연히 물류, 용역, 고품질의 양질의 용역 제공 가능하겠고요. 고객 서비스 향상 당연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기업 발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거죠. 4번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국제물류 합리화를 통해 경제 발전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자, 국제물류 합리화는 당연히 경제 발전,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한다. 자, 국제물류의 중요성 살펴보셨고요. 5번 보시면 국내 물류와 국제물류의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잠깐 살펴보셨었는데 1번 관련 서류의 복잡성. 아까 말씀드렸었죠. 국내 물류에서 발생되는 서류보다 국제 물류에서 발생되는 서류가 엄청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이 증가하나요? 여러분들 맛배기로 좀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국제 물류에서 발생되는 서류. 국내 물류에서는 없는 서류들 뭐 있을까요? 이런 서류 있습니다. 이런 서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제가 암호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자, BL이 뭐죠?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LC가 뭐죠? 신용장이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CI가 뭘까요? 상업송장이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CO가 뭘까요?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IP가 뭘까요? 보험증권이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자, 등등등입니다. 이런 서류들이 국제물류에서 발생되는 서류입니다. 국내 물류에서 선화증권 써요, 안 써요? 전혀 안 쓰죠. 거의. LC 씁니까, 안 씁니까? 국내 물류에서는 신용장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전혀 필요가 없죠,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국제 물류에서는 필수적인 서류라는 거죠. 그만큼 서류가 많고요. 또 복잡해지죠. 자, 2번 중개자가 있다 그랬어요. 국제 물류에서는 중개자가 있습니다. 자, 어떤 중개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용어 보셨을 겁니다. 오퍼상. 이제 오퍼라고 하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오퍼상. 이 중개자입니다. 뭔 중개를 하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구하고 물건을 수출하는 사람하고 수입하는 사람하고의 계약을 중개하는 업자를 보통 우리가 오퍼상 합니다.
자, 계약의 중개자도 있고요. 누구도 있을까요? 운송의 중개자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포워더라고 하죠. 포워더는 여러분들 뭐 화물 운송이나 이런 데서도 보셨을 겁니다. 포워더는 뭐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운송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 분야 절차에서의 누가 필요해요? 중개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주문 절차 복잡하다 그랬어요. 네 번째 물류비용과 운송시간, 손실 위험의 차이. 자, 물류비용이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의 차이. 물류비용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증가. 운송시간 증가. 손실 위험의 차이. 어떤 게 더 많아요? 당연히 국제 물류의 손실의 위험이 훨씬 증가하는 거죠. 운송 거리상만으로도 물품이 도난될, 파손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들, 손실의 위험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국제물류의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소별 기능상의 차이입니다. 자, 요소별 기능상의 차이를 요소별이라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의 기능들이 앞에서 우리 표에서 3번에서 물류의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뒤에 넘어가서 국내 물류와 국제 물류 요소별 기능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써놨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국제물류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물류를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물류관리처럼 국제물류도 물류관리처럼 모두 관리를 해야 돼요. 국제물류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국제물류 관리의 목표. 물류관리의 목표는 국내 물류의 관리 목표나 국제물류의 관리 목표나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목표예요? 물류 비용을 낮추는 거. 두 번째, 고객 서비스 향상하는 거. 이게 물류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국제 물류의 통합적인 관리. 총비용 접근 방식.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분의 비용 절감이 아닌 거죠. 총비용입니다. 총비용 차원에서의 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총비용 차원에서 접근을 해라. 자, 두 번째, 물류비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죠. 자, 물류비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라고 그랬어요. 포장비 들어가요, 수송비 들어가요, 하역비 들어가요, 재고 보관비 들어가요, 정보 관리비 들어가요, 보험비 들어가요. 이런 비용들이 국제 물류, 마찬가지로 국내 물류에 들어가는 물류비 항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슨 비용이요? 운송 비용이라는 거죠. 자, 디귿번 최소의 물류비 산정. 필요한 거죠. 국제물류에서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물류비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물류비가 어떻게? 최소 비용으로. 총비용 차원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물류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인 우리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 관리의 필요성과 해외 직접 구매. 자, 국제물류 관리의 필요성.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왜 필요하냐? 기억번, 물류가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 증가에 기여한다. 물류를 관리를 해서 물류가 잘 되면 국내 물품의 수출 경쟁력 증가가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죠. 물류가 잘 되면 수출도 잘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국내 물류 정보 시스템의 발전으로 물류 관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자, 국제 물류 관리를 할 때 우리 물류 관리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물류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물류 정보 시스템이 발전하면 물류 관리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비효율적인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효율적으로
물류 관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효율성을 더욱 증대할 수 있다라는 자, 디귿번 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다. 자, 국제 물류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고객에게 대응 속도를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국제 물류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제품 수명 주기라는 용어 아시죠? 제품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수명 주기가 점점 뭐해요? 짧아져요.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지게 되면 물류의 빈도도 훨씬 더 뭐 해야 돼요? 훨씬 더 빈도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제 물류에 있어서 신속성, 빨리빨리 물류를 운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미음번 해외 거점 확대, 해외 조달, 아웃소싱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되고 있다. 자, 아웃소싱이 증가를 합니다. 또 해외 조달, 해외 거점들이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는 만큼, 공급망이 늘어나는 만큼 국제 물류를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업무도 늘어나는 거고 관리 훨씬 더 이렇게 철저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국제 물류의 관리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국제 물류의 필요성, 국제 물류 관리의 필요성 보셨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해외 직접 구매의 영향입니다. 해외 직접 구매가 국제 물류 관리, 국제 물류와 연관성이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해외 직접 구매.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세요? 직구 이렇게 표현하시죠. 직구가 늘어나면 국제 물류가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느는 거죠. 국제 물류가 늘어나게 되죠. 자, 동그라미 1번, 기억번. 물류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직구가 늘어나면,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면 당연히 정보 시스템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실 때 결제 시스템, 결제 어떻게 하세요? 국내에서의 결제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은 원화로 지불을 하지만 저쪽에서 뭘로 받아야 돼요? 달러로 받아야 돼요. 결제 시스템, 그리고 제가 아까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왔습니다 라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됩니다. 통관 시스템 필요합니다. 니은번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통관이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통관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요. 디귿번 정확하고 체계적인 다빈도 소량 운송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직구는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렇게 사죠. 소량 다빈도 운송이 절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리을번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된다. 어디에서 사요? 한 나라에서만 사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관리 필요하겠습니다. 미음번 국내 물류기업의 국제운송 부분의 물동량과 매출액이 증가한다. 자, 국내 물류기업들이 해외에서 직구를 할 때 그걸 배송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업무량,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매출액도 같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직구를 많이 하시면 우리나라 국내 택배, 물류 기업들이 매출액이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막 급해지네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국제물류 관리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류가 국내 제품의 수출 경쟁력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맞죠? 물류정보 시스템의 발전으로 물류 관리가 복잡해지고 난해해짐에 따라 효율성이 저하된다. 물류정보 시스템이 발전이 되면 효율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져야죠. 2번이 틀렸네요. 자, 3, 4, 5번 읽어볼까요? 해외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물류의 국제물류 신속성이 요구된다. 해외 거점 확대, 해외 조달, 아웃소싱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이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된다. 그래서 국제물류 관리가 필요하다.
자, 8번 가겠습니다. 국제물류 관리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국제물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효율화를 할 것이냐? 자, 1번 혼재를 통해서 운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혼재하랍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직구를 했을 때 하나 두 개 주문했는데 하나 두 개만 비행기로 와요? 그러면 운송비가 엄청 늘어나겠죠. 뭐를 해야 돼요? 묶어서 묶음 배송. 그래서 혼재를 통한 효율화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과포장은 피하되 포장은 견고하게 해라. 자, 국제물류에서의 포장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보호 기능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보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견고한 포장. 3번 운송수단 내 적재 효율을 높이고 운송 경로는 최단 거리를 선택해라. 당연히 운송수단 내에서 적재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재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운송 경로는 최단 거리, 돌아오면 안 되겠죠. 돌아오는 거리를 선택한 운송 비용이 늘어나니까 최단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자, 4번 화물의 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포스 시스템과 같은 IT 기술을 활용해라. 자, 화물의 재고 현황 파악하려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포스예요. 포스 시스템 이용하는 것이 재고 파악하기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죠. 이와 같은 이제 IT 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번 효율적인 하역 작업을 위해서 기계와 자동화, 수배성의 합리화 등을 통한 신속성을 향상해라. 자, 기계와 자동화 필요한가요? 하는가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수배성 합리화 등을 통한 신속성 향상, 즉 하역의 효율화를 의미하고 있네요. 6번 하역 횟수를 줄이고 회당 하역량을 증가시켜서 물류 비용을 절감해라. 하역 횟수는 뭐하고요? 줄이고 회당 하역량은 뭐하고요? 증가하고요. 국제물류 운송의 양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량이다 그랬어요. 대량을 국내 물류처럼 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간, 비용, 손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역 횟수는 줄이고 하역 양은 1회당 하역량은 늘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하역의 효율화, 그 다음에 운송의 효율화,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들의 사용한 효율화 등의 방안을 보셨고요. 자, 국제물류 관리의 기법, 여러 가지 기법들, 어떤 기법들이 있느냐. 첫 번째, 지트가 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이죠. 즉시 대응 체제입니다. 재고를 남기지 않고 입하된 재료를 그대로 즉시 사용하는 상품 관리 방식이 있겠고요. CIM, 제조 개발 판매의 정보 흐름을 컴퓨터 정보를 이용해 통합하는 생산관리 시스템. 칼스, 제품의 전 생산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기업 경영의 혁신과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 공학적 정보화 시스템. 그 다음에 SCM, 제품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모든 공급망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공급사슬 관리. 각 지트는 50년대 출현한 기법이고요. CIM은 70년대, 칼스는 87년에, 그리고 SCM은 9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국제 물류를 관리하는 기법들이 점차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국제 물류를 관리를 하게 되면, 또 하나 위에서 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효율화 방안으로서 네 번째에 있었었죠. IT 기술을 활용해라. 이거 다 뭡니다. 체계적인 관리하는 시스템들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활용을 했을 때 국제물류 관리의 합리화,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물류의 물류론의 1장의 1절 내용을 보셨고요. 자, 2절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